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 마두로 대통령 뽑으를 생포해 국외로 이송하는 상상 초월 군사작전을 단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와 세 곳의 연안 도시들이 미국의 대규모 공습으로 폭격을 맞았고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 포부는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돼 지상작전까지 전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현지 시각 토요일 새벽 2시 거대한 폭발음과 붉은 성광, 검은 연기들이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미군의 3대 주력 헬기 중 하나인 치누크 헬기들이 저공 비행으로 카라카스 도시 상공을 줄지어 날아가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미군은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공군 시설과 공항을 주로 공습했고 미란다, 아라구아 이라주에 위치한 주요 군사시설과 행정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지도자인 마두로를 상대로 한 대규모 타격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은 배우자와 함께 체포돼 국외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At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conducted an extraordinary military operation in the capital of Venezuela. Maduro and Flores have been indicted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Jay Clayton, for their campaign of deadly narco-terrorism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ts citizens. 마두로 대통령 보부를 생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미군 특수부대와 CIA 등이 베네수엘라에 진격해 지상작전까지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번 베네수엘라 전격 공격은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으로 대선 승리를 주장해 정당성 없는 정권인데다가 마약 카르텔과 연계돼 있고 미국에서 이미 형사 기소돼 있어 마두로 체포를 위한 군사작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트렌데 아라구와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등 두 곳을 국제 테러 조직들로 지정했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로스 솔레스 마약 카르텔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와 소탕작전을 벌여왔고 피난민들 60만 명 이상을 TPS 종료로 출국령을 내리는 등 불법 이민 차단의 핵심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2020년에 마약 카르텔 연관 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하고 5천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캠페인을 전개해왔습니다. 제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와 그 전단들을 카리브해에 배치해 이 지역 미군 병력을 구축함 3척, 군용기 75대, 해군 4,500명을 포함해 전체 15,000명으로 증강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카리브해상에서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이라며 35번의 폭격을 가해 격침시키고 115명을 사망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유조선 2척을 납포해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던 베네수엘라 수도에 대한 전격 공격을 단행하고 대통령 부부까지 생포해 이송하는 상상 초월의 군사작전을 감행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침공한 나라의 국제 테러 조직 그 지도자를 단죄하는 군사작전으로 규정하고 미국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불법 이민과 마약, 범죄로 침공해온 베네수엘라와 그 테러 조직, 정당성 없는 정권으로 미국 법에 의해 형사 기소되어 있는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반미 사회주의 정권을 끝장내고 우호 정권을 들어서게 지원해 석유와 광물 공급선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에게는 최강 군사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작전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적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해에는 미국 정치와 경제를 판가름할 3대 변수로 상호 관세와 출생 시민권 제한 등 이민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11월 중간 선거가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민 정책이 크게 달라지고 미국 경제도 요동칠 수 있으며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공화당의 정치 파워와 향후 정책 추진이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새해 워싱턴은 물론 지구촌의 정치와 경제, 외교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3대 주요 변수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양대 트럼프의 핵심 정책들인 관세와 이민 정책의 향방을 가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6월 말 안에 새해 상반기에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관세 가운데 자동차와 같은 품목 관세는 제외하고 각국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해온 한국 15% 등 상호 관세가 발동한 법적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관련 조항이 없어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첫해 거둬들인 2,600억 달러의 관세 수익 가운데 상호 관세분 1,700억 달러를 반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관세를 지속 부과할 다른 법률들이 있어 관세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민 1인당 2,000달러씩 지급기로 약속한 관세 배당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중에 한 명 이상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미국서 태어난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하겠다는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시민권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온 정책이므로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과 합법 이민 통제는 2026년 새해 상상 초월로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상반기에 북미 관계를 포함하는 외교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중국을 직접 방문키로 했는데 이를 전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예전과는 달리 북한의 핵보유 사실상 인정과 경제제재 해제, 종전선언과 북미 수교까지 일괄 합의해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에 이어 남북 관계까지 해빙되면 5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과 함께 트럼프 외교 승부수가 역사적인 결실을 맺고 노벨 평화상 수상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새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도전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11월 3일 중간선거 결과입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의석수를 많이 상실해 상하원 다수당을 빼앗겨왔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그런 역사가 되풀이돼 트럼프 공화당이 파워를 상실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때였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하원 의석을 41석이나 빼앗기며 다수당을 상실한 반면 상원은 2석을 늘려 다수당을 유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인 2022년에는 민주당 하원 의석을 9석 빼앗기며 다수당을 넘겨준 반면 상원은 1석을 늘려 다수당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칫하면 220대 213석으로 면돈날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연방 하원의 다수당을 상실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 9.11 테러 사태와 같은 국가위기나 외교 성과 시에는 전통을 깬 기록이 있어 올 상반기에 미중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에 전력 투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6년 새해 1월 1일부터 미 전역에서 뉴욕과 버지니아를 포함한 19개 주 49개 시군에서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60곳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를 돌파했는데 버지니아는 물가 인상분만 반영돼 12달러 77센트로 소폭 오른 반면 뉴욕에선 도시 지역이 17달러까지 인상됐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1월 1일 첫날부터 19개 주 49개 시군을 포함해 68곳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올 하반기에 인상되는 4개 주 22개 시군을 포함하면 2026년 안에 22개 주 66개 시군에서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지역들 가운데 60곳은 2012년부터 추구해온 시급 1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버지니아는 1월 1일부터 CPI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생활비 조정으로 최저임금이 12달러 41센트에서 12달러 77센트로 소폭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생활비 조정으로 16달러 50센트에서 16달러 90센트로 소폭 인상됐습니다. 오하이오는 10달러 70센트에서 11달러로 조정됐습니다. 이처럼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13개 주 44개 시군에서는 법률에 의한 단계별 인상이 아니라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소폭 자동 생활비 조정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단계별 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주에선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1월 1일부터 시급이 1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뉴욕의 업스테이트 지역에선 16달러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7월 1일 이후인 하반기에 인상하는 지역들도 4개 주 22개 시군에 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9월 30일에나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인데 현재 14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게 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미 전국에서 60곳의 최저임금이 2012년부터 캠페인을 벌여온 시급 15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 등 3개 주 40곳은 최저임금 17달러 시대까지 맞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뉴저지에서 롱텀 케어 종사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18달러 92센트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은 2009년 이래 7달러 25센트에 묶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주별 최저임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경제는 2.3%의 성장률로 소폭 개선되겠지만 4.4%의 높은 실업률로 고용 불안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내다봤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새해 미국 경제는 성장률은 2.3%로 소폭 좋아지겠지만은 실업률이 4.4%나 되면서 고용 불안이 최대 우려 사항이 되고 2.4%의 고물가와 3.4%의 고금리는 여전할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예측했습니다.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내놓은 2026년 새해 미국 경제 전망치에서 물가 상승보다는 고용 냉각에 크게 우려하고 일자리 촉진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26년 전체 2.3%를 기록할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2025년에 1.7%나 당초의 1.8% 성장 전망에서 2.3%로 크게 올려잡은 겁니다. 둘째, 그러나 이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은 새해에도 4.4%의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연준은 우려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2025년 전체에도 4.5%를 기록했는데 2026년 새해에도 4.4%의 고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No fire, no hire, 즉 해고도 없지만 채용도 없다는 기류가 뚜렷한데 2026년 새해에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젊은 층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셋째, 2026년 미국의 물가는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 2.4%를 기록할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습니다. 2025년에 2.9%에서 2026년에는 2.4%로 큰 폭으로 진정되는 것이지만은 연준 목표치 2%에는 못 미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6년 말에 3.4%가 될 것으로 연준은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2025년 말의 기준금리는 3연속 금리 인하로 3.6%까지 낮췄으나 2026년에는 단 한 번만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연준 멤버들은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새해에는 연준 멤버들의 큰 변화가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더 많은 추가 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말에 임기를 마치고 차기 의장으로 거명되는 두 케빈 후보들은 물론 새 연준 멤버들 중에서 더 많은 기준금리 인하를 추구할 인하 지지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6년 새해 1월부터 미국의 시니어들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월 평균 $56를 더 받게 됐지만 메디케어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04나 늘어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셜연금은 2.8% 오른 반면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은 9.7% 올랐으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디덕터블이 병원 입원 시 $60, 외래 진료 시 $26 등 $1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시니어 7천만 명 이상이 2026년 새해 1월 1일부터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사회보장연금으로 전년보다 2.8% 오른 월 평균 $56를 더 받게 됐지만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는 9.7% $18 상승했고 연간 본인 부담금까지 합하면 $104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 1월부터 적용되는 사회보장연금은 67세 전액 수령자는 2.8%인 월 평균 $56 오른 $2,071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65세부터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의 파트 B 월 프리미엄 보험료는 전년도 $185에서 새해는 $202 90센트로 9.7% 급등했습니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소셜연금액에서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을 완전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56 오른 소셜연금 $2,071에서 인상된 메디케어 프리미엄 $202 90센트를 공제하고 $1,868 10센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소셜연금액은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5세부터 이용하는 메디케어 수혜자이지만 소셜연금을 67세에 100% 타기 위해 아직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니어들은 메디케어 월 보험료를 석 달치씩 별도로 메디케어 당국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의료비 부담은 프리미엄에 그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도 대폭 올랐습니다. 1년에 정해진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 디덕터블이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서 대폭 올랐습니다. 병원 치료를 커버받는 메디케어 파트 A에서는 연간 디덕터블은 전년도 $1,676에서 새해는 $1,736로 $60 인상됐습니다. 닥터 오피스 방문 등 외래 진료를 커버받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디덕터블은 연간 $257에서 $283로 $26 올랐습니다. 메디케어 이용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정해진 디덕터블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고 디덕터블 이후에는 청구된 진료비의 대략 20%의 코인슈런스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써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2026년 새해 1월부터 파트 B의 프리미엄 $18, 디덕터블 A의 $60, 파트 B의 $26를 모두 합하면 $104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ATM을 이용한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싱 수법이 확산되면서 시니어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경각심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미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ATM을 이용한 피싱 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크게 커졌습니다. 비트코인 ATM 보급이 늘어난 점과 가상화폐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2025년 12월까지 비트코인 ATM을 통해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 금액이 3억 3,350만 달러에 달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피해액 2억 5천만 달러보다 약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피해액이 1억 1천만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2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4만 5천 대가 넘는 비트코인 AT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키오스크 형태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현금을 넣으면 비트코인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되는 구조입니다. 송금은 국경을 초월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한 번 전송된 가상화폐는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 수법은 기존의 전화 금융사기나 문자 피싱과 유사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이나 은행, 통신사, IT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세금 문제, 계좌 이상, 범죄 연루 가능성 등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꾸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QR코드나 링크, 특정 전화번호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믿고 비트코인 ATM을 찾아가 코드를 스캔한 뒤 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은 곧바로 사기범의 디지털 지갑으로 전송됐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피해자는 사실상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층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60세 이상 피해자의 신고 건수는 14만 7천 건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피해 금액도 4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사기범의 위협이나 압박에 더 쉽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사기에 자주 이용되는 이유로 송금의 간편성과 익명성, 추적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은행 계좌와 달리 중간 통제가 거의 없고 거래가 즉시 완료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사법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DC 법무장관실은 25년 9월 미국 최대 비트코인 ATM 공급업체 중 하나인 아테나 비트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ATM을 통한 사기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미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용자의 경고 강화와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새해 결심은 운동이나 다이어트보다는 재정 관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에는 연말 소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절약 관련 활동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새해 초에는 직장인들의 이직 고민이 늘고 세대별로 서로 다른 재정 부담과 걱정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 소비, 금융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2026년 미국인의 새해 결심은 흔히 떠올리는 운동이나 다이어트보다 재정 관리와 관련된 목표가 상위에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성인 응답자의 상당수가 새해를 맞아 빚을 줄이거나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이후 실시된 조사들에서는 건강관리보다 재정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꼽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새해 결심의 무게중심이 개인의 몸 관리에서 경제적 안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조사에서는 1월이 미국인들에게 재정적으로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달 중 하나로 인식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연말 쇼핑과 여행 등으로 12월 카드 사용이 늘어난 뒤 1월에 들어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체감 재정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1월에는 신용카드 잔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고 노 스펜드 챌린지와 같은 절약 관련 검색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시장 관련 리서치에서는 새해 초가 직장인들의 이직 고민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분석도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말 평가와 보너스 지급이 마무리된 뒤 새해 목표로 연봉 인상이나 직무 변화를 고려하는 응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 조사에서 1월부터 3월까지가 연중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소비 패턴을 분석한 조사에서는 새해 결심이 오히려 일시적인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헬스클럽 멤버십, 재정 투자 관리 앱, 자기개발 온라인 강의 등에 대한 결제가 새해 초에 늘어나지만 상당수는 몇 달 내 이용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해 결심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조사에서는 2026년을 맞이하는 미국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의 내용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Z세대는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밀레니얼 세대는 주택 구입과 대출, 양육비를 주요 고민으로 꼽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의료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대마다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번 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접종을 과거만큼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어린이 예방 접종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률 하락으로 면역이 약화되면서 홍역 등 예방 가능한 감염병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예방 접종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백신 접종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과거처럼 접종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게 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예방접종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치원생의 홍역 백신 접종률이 95% 이상인 카운티의 비율은 팬데믹 이전 약 50%에서 현재 28%로 줄어들었습니다. 95%는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한 집단 면역 기준선으로 이 수준을 밑돌 경우 지역사회 내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종률 하락의 영향은 아동 인구 규모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코비드-19 이전에는 홍역 백신 접종률이 95%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 연령대 아동이 약 350만 명이었지만 최근에는 최소 52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분석은 카운티 단위 통계를 공개한 44개 주와 워싱턴 DC의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과거 미국 학교들은 학생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을 필수로 요구해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50개 주 모두가 초등학교 입학 시 필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홍역과 백일해 같은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 의회들이 종교적 이유 등을 들어 예외 조항을 허용하면서 접종 의무화는 점차 완화됐습니다. 특히 코비드-19 확산 이후에는 백신 접종을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며 공화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더욱 커졌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백신 문제가 낙태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률 감소가 단순한 통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감염병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에서는 홍역 확진자가 급증하며 3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집단 면역 수준이 무너질 경우 이미 통제됐다고 여겨졌던 질병이 다시 확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 접종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의 공중보건 역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